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서양윤리 사상의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현대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학습지 없는 친구들은 우리 윤리와 사상 담벼락 홈페이지 들어가면 15차 시에 해당하는 학습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2학기 수업 15차 시 페이지 51쪽이거든요. 51쪽 학습지 받아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우리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니까 함께 볼게요. 지금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의자죠, 여러분. 여러분, 의자는 왜 만들어졌죠? 맞아요. 우리가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앉기 위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의자예요. 그쵸? 이 의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 만들어진 목적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의자는 그럼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이 목적에 맞게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이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이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간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이게 실존주의 사상이에요. 기존에 우리 플라톤 철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양윤리 사상은 근대까지 플라톤 사상의 각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플라톤의 사상에 어떤 큰 맥락이 이어져 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을 어느 정도 규정 지어요. 인간을 이성과 기계 욕구로 나누고 각각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고루 갖춰서 정의라는 균형 있는 덕을 만들어내야지만 건강한 영혼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했던 플라톤과 달리 우리의 실존, 우리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의 실존을 좀 더 강조했던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이성주의적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은 무엇인지, 왜 실존주의가 나왔는지 한번 학습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실존주의는 기존의 이성주의의 한계점을 깨닫고 이 이성주의를 반성하면서 나온 사상이에요. 기존의 이성주의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풍요와 편리함을 위해서 이성의 도구성만을 강조해요. 이때 당시에는 산업혁명 등으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을 때고 인간이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들이 옮겨지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맡은 일만 수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들어낸다 하면 신발에 밑창을 붙이는 일만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치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들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자본가는 자신의 공장을 굴리면서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 노동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떤 도구처럼 이용만 되다가 버려지는 그런 인간 소외 현상을 당하기만 했던 거죠. 근데 기존의 이성의 도구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인간화,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는 지금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기만 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성주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 외면한 거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두 차례 세계대전,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심각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하나 좋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의 이기심과 패권을 쥐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인간의 생명 파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성을 가진 존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유대인 학살 같은 일들도 전부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시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상가가 실존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나의 삶에 좀 안정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실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실존이라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들. 철수, 영희, 길동이 이런 구체적인 개인들을 의미하고요. 그건 주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실존은 주체적인 존재예요. 즉, 선택을 남에게 맡기고 그대로 따라가고 남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는 존재를 주체성, 주체적 존재,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과 고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과 고통을 겪는데 선택하기 불안하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참된 실존, 자신의 삶을 정말 자신의 선택으로 가득 메워가면서 개인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존재를 참된 실존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했던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사상가들은 전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모두 다 참된 실존 회복, 참된 실존 회복, 참된 실존 회복, 참된 실존 회복, 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참된 실존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로 묶을 수 있지만 차이점이 약간 존재해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즉,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요, 우리의 실존을 되찾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그쵸, 하나님, 신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었던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고요. 아래에 있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이 없다고 믿고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였어요. 자, 이렇게 신이 있다고 믿었고 없다고 믿었다는 점이 이 네 사상가에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다 똑같아요.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과 단계를 제시했다는 건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신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들이 좀 존재해요. 실존주의에서 각각 중요시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와 함께 키르케고르부터 한번 실존주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진 먼저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키르케고르이고요.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이자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실존주의를 창시하고 전개했기 때문인데요. 키르케고르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실존주의 사상을 이야기했는지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요, 우울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내가 일찍 죽고 집에 있는 하녀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7남매를 낳게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7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이면서 이 7남매 중에 5남매가 모두 33살, 예수가 죽은 나이 33살보다 이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키르케고르도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우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해요. 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자 실존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처음 선택했던 실존의 방식이 심리적 실존 단계였다고 해요.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과 우울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감각적인 쾌락들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늘 쾌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심미적 실존 단계를 살았었는데, 근데 이 심미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허망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해서 레기네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레기네와의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 심리적으로 자신이 쾌락을 추구했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윤리적 실존 단계로서 레기네와의 사랑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은 윤리적일 수 없다는 그 불완전성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또 허망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우울함 때문에 결국에는 레기네에게 이별을 선고합니다. 근데 레기네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레기네가 결혼한 이후에도 키르케고르는 평생 혼자 살면서도 레기네를 그리워하면서 좀 스토커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윤리적인 실존 단계에서도 본인의 불완전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허망감을 느끼자 이제 신에게 기대기로 합니다. 이때 당시에 키르케고르가 베를린 대학에 가게 되면서 신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을 믿고자 하는 종교적 실존 단계에 어,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신을 통해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자신이 모든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의 결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 키르케고르는 33살은 넘겼지만 42살, 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런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키르케고르는 개인은 실존적 상황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이 키르케고르는 우리는 늘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를 고민할 때에도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다 보니까 이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돼요. 책임지기가 무서웠던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우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을 키르케고르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선택을 회피하면서 생기는 절망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키르케고르는 그럴 순 없다고 해요. 이 절망을 아예 없앨 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이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하기는 했지만 절망을 견뎌내기 위한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키르케고르의 삶의 장면들로부터 살펴본 단계들인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심미적 실존 단계예요. 이때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허망감을 느끼게 되죠. 감각적 쾌락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하니까요. 그래서 레기네라는 여성을 사랑하면서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편적인 윤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윤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을 믿으면서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이걸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즉 신을 믿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 신 앞에 선 단독자는 키르케고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을 내리고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실존 우리가 선택을 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지 않으면 내 선택이 잘못될까 봐 계속해서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신을 믿게 되면 나의 어떤 선택이 신의 의도가 담긴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서 내가 그걸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도 신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키르케고르의 사상이었고요. 같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야스퍼스의 삶을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 살펴볼게요. 네, 야스퍼스는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결국에 우리는 신을 믿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계 상황은요, 인간이 절대 변화시킬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하나의 벽이라는 건데요. 이 한계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통, 그쵸. 우리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느껴지는 어떤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또는 사회와 투쟁하면서 살아가요. 이것 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한계 상황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죠. 이런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야스퍼스는 신을 통해 이런 한계 상황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야스퍼스는 이런 고통과 투쟁,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스퍼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요. 현대에 이 실존주의가 나타났던 시기가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야스퍼스에게 이런 선택의 상황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대학의 교수가 될 것이냐, 아내와 이혼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도 야스퍼스는 아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시기에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극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수용소에 갇히면 이제 자살을 할 생각까지 했었던 거죠. 이렇게 불안했던 시기에 고통과 투쟁, 죽음을 느끼면서 이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오는 불안과 고통을 없애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야스퍼스의 사상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피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 즉 죽음, 고통, 투쟁과 같은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쵸. 한계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 주체적인 결단이 바로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초월자는 신이죠. 신의 존재를 수용한다. 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렇게 신을 믿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계 상황에서부터 오는 죽음, 고통, 투쟁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이번에는 야스퍼스는요, 여러분 키워드가 바로 이 한계 상황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하이데거의 사상을 알아보기 전에 하이데거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하이데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고 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 내던져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존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현존재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진 거잖아요. 그쵸? 이 세계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고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요. 그리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타인이 규정 지은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의 목적과 본질을 정해준 것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도 마치 사회가 가라고 하니까 고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도 다 가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남 탓을 하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규정 지은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이 주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갑니다. 하지만 현존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남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자각하게 돼요. 아, 나는 자의와 상관없이 내던져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되면서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가장 불안한 상황은 죽음이니까요. 내가 죽기까지의 삶이 유한하게 한정되어 있구나. 그럼 이 한정된 삶을 남이 정해준 대로, 규정 지어준 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현존재예요. 타인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를 우리 현존재라고 하이데거는 불렀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세계 안에 다시 한 번 더 내던집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라고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시 세계에 나를 내던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 기투라고 해요. 나를 내던지는 걸 기투라고 하고 그렇게 주체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부른다는 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학습지에서 살펴볼게요. 하이데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현존재라는 개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에 있음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고 써놨는데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끼워 맞춰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무한하지 않구나. 삶은 유한하구나 하는 유한성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죽음이 와닿지 않다 보니까 하루 이틀 낭비해도 될 것 같고 남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면요.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좀 더 주체적으로 살고 싶고요. 그래서 이 현존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예요. 이 현존재가 하이데거의 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르트르로 넘어가 볼게요. 사르트르도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죠.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어떤 목적이나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내던져 있기 때문에 실존이 먼저 존재하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존이 먼저 존재하고 이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한다는 의미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말이 사르트르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여러분들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사르트르는 이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유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요. 왜냐면 사르트르의 사상에서 이런 실존주의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벽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이 불안감은 이 절벽이 너무 높아서 느껴지는 공포감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즉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체적인 결단에 따라서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사르트르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 선생님이 내용을 먼저 설명했는데요. 사르트르의 삶을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르트르는요, 1920년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프랑스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사회입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큰 논란거리를 만들어내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사르트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보부아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예쁘시죠? 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모두 실존주의자였고 교사가 직업이었는데 각자 프랑스의 끝과 끝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연애 초반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둘이 같은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바로 결혼인데요.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사회의 결혼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결혼의 조건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혼 제도에 비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요즘엔 다자연애라고 하나요?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는 서로 결혼하는 동안에도 사르트르도 따로 애인을 만나기도 하고 보부아르도 다른 애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죠? 두 번째는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을 꼭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결혼 제도와는 굉장히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서로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결혼 생활을 했고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사르트르는 자기를 이제 요양해줬던 비서를 사랑하는 등 어, 다자 연애를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의 장례식장에 보부아르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서 이 계약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프랑스에 다시 한번 신문 기사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사르트르는 자신의 본질을 누군가가 규정짓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규범을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에게 맞는 본인들의 삶의 방식을 찾고 계약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존은 본질에 앞서고 사르트르는 자신의 삶의 방식, 결혼의 방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사르트르의 계약결혼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존주의 현대적 의의는요, 자칫 보편적 도덕 규범을 부정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좀 있어요. 마치 사르트르가 보편적인 도덕 규범으로서의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계약 결혼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이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의죠. 그리고 현대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찰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면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죠? 인간의 실천 이성으로부터 찾았어요. 하지만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요, 모든 걸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주체성으로부터 찾습니다. 우리 의자나 이런 사물들을 보면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이런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짓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보다 존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하면서 이번엔 사상가들의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나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낸들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요.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건 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관적 진리이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좀 힘들죠. 사랑을 해보지 않은 이상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주관적으로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진리를 주관적 진리라고 하고요. 이 나의 주체적인 결단과 주관적 진리가 나에게 소용이 있는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진리, 즉 이성주의에서 강조했던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진리는 나에게 아무 소용없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으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다는 점, 이것만 봐도 키르케고르인 걸 알 수 있는데, 아래에 또 키워드가 나오죠. 신합해선 단독자로서 우린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고 참된 실존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야스퍼스의 사상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나는 투쟁이나 고통, 그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투쟁, 고통,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스퍼스인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도 한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벽과 같다.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명되거나 연역되지 않고 나에게 명백하게 나타난다.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이데거의 사상 보면 현존재라는 키워드 지금 나오고 있죠.
현 존재의 참된 모습은 실존에 숨어 있어요. 집, 책상 등과 같은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존재를 가리켜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주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 존재라는 거죠. 자, 사르트르는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인간이 먼저 세상에 실존되고 그 정의되는 것,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신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죠.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죠. 자, 그리고 사람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래요. 자유가 선고되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실존주의였고요. 이번엔 실용주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존 듀이입니다. 우리 오늘 듀이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듀이는요,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진보주의 철학자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듀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교육은 아동의 경험 과정을 돕는 것이며, 아동의 성장은 경험에 부단한 재구성이고 인간의 활동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듀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정보화, 사회화, 그리고 정보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현대의 문제들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과거의 사상가들,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사상으로만으로는 우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유용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진리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현대 공리주의, 현대 칸트주의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을 온고지식이라고 하죠. 새롭게 고쳐 쓴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경험하고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쓰게 돼요. 이 유용한 지식들, 현대의 유용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여러분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이 프로젝트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수업을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긴 호흡의 프로젝트로 이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들은 교과서 지식이고 보통은 2018년 검정이면 굉장히 과거의 지식인 거죠. 하지만 이 지식에서 절대적인 지식, 과거의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지식 측면에서, 도덕 측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협동학습, 토익토론,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실용주의 사상을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용주의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볼 건데요. 실존주의가 기존의 이성주의가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반성하면서 나왔다고 한다면 실용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갈등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근데 과거의 기존의 사상으로는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그러면서 영국의 경험론, 다인의 진화론을 수용해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것처럼 변화한다면 지식과 도덕도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은 발달하는데, 그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겨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알고리즘 중에 윤리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가령 교통사고와 같은 것들, 어떤 선택에 직면을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리적 공백 상태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지식과 도덕도 같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봤던 게 실용주의입니다. 퍼스는요, 그냥 실용주의를 처음 썼던 사람이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처음 썼고, 어떤 것이 옳기 위해서는, 오르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유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실용주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과학적 탐구 방법을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제임스와 듀이가 좀 더 실용주의에서는 중요한 사상가들이에요. 제임스는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지식의 유용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죠. 이런 화폐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쵸? 죽을 때까지 쓰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겠죠. 그쵸? 이 화폐는요,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즉, 현금은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나 신념도 유용할 때, 쓰일 때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도덕의 현금 가치를 강조했고요. 이로움과 옳음을 같은 말로 봤어요. 우리에게 이로운 게 옳은 것이다. 공리주의적 측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적이기만 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너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황에 맞게 문제의 성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들이 유용하고 옳다고 본 거죠. 자, 주의의 사상은 도구주의부터 지성적 탐구, 민주주의까지 알아볼 건데요. 하나의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빈칸 채우면서 볼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식은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성을 통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성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기존의 지식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만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혼란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성적 탐구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알맞게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지성입니다. 이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발맞춰서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보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변화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야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이제 지성을 발휘해서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도덕적 인간이라고 봤어요.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지했는데요. 정치 체제 중에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경험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른 진리를 이끌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진리와 이 사람의 진리를 꺼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의 진리를 만들어내야겠죠? 이럴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바로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 체제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정치 체제겠죠. 그래서 지성적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긍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험과 경험에서 나온 진리들을 같이 나누고 협력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실용주의의 현대적인 의의는요, 너무 보편적이기만 한 도덕을 부정한다는 점.
근데 그러다 보면 소피스트처럼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죠.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가 현금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로, 유용하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적 지성을 통해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도덕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경험이 다 다르면서 중요시하는 가치도 다 다르잖아요. 이 가치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관용이라는 덕목과 연결되어서 오타예요. 연결이에요. 연결되어서 다원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문 한번 살펴볼까요? 제임스의 실용주의 하면 아까도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발견한다면 자, 진리의 소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래요. 그쵸? 유용할 때 참된 관념의 가치는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데에서 나온대요. 자, 그리고 실용주의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맨 뒷부분만 볼게요. 간단히 말해 경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진리가 가치는 현금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현금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용주의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뒤에 보면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대요. 이 세 가지가 주의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도덕도. 그래서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개선,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목적인 것처럼요. 경험의 질에서의 변화의 방향도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나은 경험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 자, 이렇게 우리 실존주의랑 실용주의, 현대사회에 나왔던 사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듣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자존감 수업, 이런 데에서 나오는 우리 주체적인 결단과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사진으로 사상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현대 사상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사단원, 드디어 사회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